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돈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의 정치력.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짚어보고요.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의 동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쁘다. 몇 살이죠? 지금 10개월. 애교가 한참 많으세요. 오늘 소리 저녁으로 맛있는 고기밥 어떠세요? 그래. 그래. 한두 개 줘요. 이걸 들어. 얘도 말이야? 말이에요. 우리 집 애기도 말이야. 네, 알아요. 어이구, 이쁘게 생겼구나. 반려동물 그 가족들은 이제 아플 때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하여튼 이 진료비 표준화를 좀 추진해가지고 어제 박람회장에서는 윤 후보에게 따져 묻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어제 현장 모습과 논란이 됐던 과거 윤 후보의 발언, 이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캐나다산 가려고요. 고양이 살을 위주로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용견 따로 있나요?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저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뭐 토론회 때도 저는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뭐 형사처벌한다거나 하는 그런 법제화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최 교수님, 윤 후보가 반려견, 반려묘 7마리를 키운다고도 알려졌지만 앞서 보신 대로 식용계 발언으로도 논란을 치렀었잖아요.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때 그 토론했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7마리나 되는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식용을 위해서 따로 개를 키운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형사처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뭐 식용을 위해서 개를 따로 키운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발언 자체가 이제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들은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최진봉 네, 하종대 교수님하고 기자. 이제 전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전체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반려견도 뭐 1,000만 마리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실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이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개 식용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은 대만 같은 데는 2017년에 법제화를 했고요. 예. 미국도 2018년에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개를 가축해서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요, 전국의 농장만 해도 2,800개 이상이 됩니다. 식용개가 현재 약 87만 마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제화해서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만약에 형사처벌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어떤 당장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확실시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무슨 친소나 개인적인 과거의 인연 이런 것이 인사의 중심을 이루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과거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 또 본인들이 아마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한길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친소관계로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들 안지 얼마 안 됩니다. 모시려고 내가 한 거지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대 합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용을 했다. 또 어제 발언을 들어보면 또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지쳐갈 것 같기도 해요.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이게? 이번 주말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인사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은 원래 보는 게 아니다. 보게 되면 너무 그 과정이 뭐뭐해서 조금 나중에 먹는데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돼서 그런데 이번 주말 안에 정리되고 결론은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도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경전을 벌인다고 했지만 결국은 윤 후보 뜻대로 권성동 사무총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후보니까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 후보가 제시하는 국민통합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미래비전위원회 김병준 전 위원장의 영입 이런 문제가 방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국민통합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권 단일화라든지 야권 통합 문제라든지 지지기반 확충, 미래비전위원회라면은 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이후의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또 연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김한길, 김병준 두 분이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한 분은 민주당의 전 대표였고 한 분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통합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고 이전에도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몽리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인사에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표출을 하고 또 쿨하게 받아들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선대위 당시에도 그랬고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에 그런 식으로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나 무슨 이유로든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은 일단 비워놓고 나머지로 선대위를 일단 출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대위 참여를 거부해왔던 홍준표 의원은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 청년과 소통을 내세우는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지난 16일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라며 어쩌다 선진국 시대에 이런 대선이 됐는지 민망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질문에 홍 의원은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 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기자 일단 홍 의원은 선대위 참여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홍 의원의 모습이 윤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크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겠죠. 다만 이제 사실 과거부터 쭉 이제 대선이 당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특히 떨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진 이후에 아주 흔쾌하게 그리고 신나게 이렇게 당선된 그런 후보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탈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지금 이제 당 공식 후보인데를 저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이런 경우는 매우 사실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평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한테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어떤 팩트를 새로운 사실을 거론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홍준표 후보의 그냥 그 평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행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했지만 대선판에 나타난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대위 참여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건 부당한 횡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홍 의원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이번에 선택해 주십시오. 네, 홍 의원도 착오가 있었다면서 어젯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2007년 경선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은 친박 공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온 거다. 그러면서 MB 측으로부터 친박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돈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 2007년 당시 박근혜 의원처럼 결국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지원 유세에 나설지 아니면 끝까지 결국은 대선판에 나오지 않을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원할 걸로 봅니다. 예. 이제 홍준표 의원은 아직도 이제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지 않으면 조직도 개인을 돌보지 않게 되겠죠. 다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준표 후보에게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지금 선대위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도 조금 김종인 위원장이 껄끄러울 수 있는 김병준, 김한길 두 분을 모시겠다고 하는 대신에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약자동행위원회도 받아들이고 청년위원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인사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충분히 예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명분을 주는 거죠. 또 실리, 아까 위원회들도 주는 거고 홍준표 의원에게도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되는데 명분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대위 밖에 이제 조직이 한 2개 정도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원하면은 선대위 밖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뭐 2030 위원회라든지 그거를 하나의 기구로 인정해줘서 그걸 유지하게 하고 대체로는 선대위든 국민통합이든 미래비전위원회든 이전 선거를 보면 그 조직에 참여했던 분들이 차기 정권에 참여하거나 그 정책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도 대체로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 합의라는 거는 윤 두 분만의 합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 당 전체적으로 그런 홍준표 의원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거를 이제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팀 구성이 가능할지 또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이재명의 반전 카드는 이미 선대위를 구성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어제 나온 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31%, 윤석열 후보 42%,
11%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일 텐데 한 달 전 10월 19일부터 22일 조사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34%였는데 31%로 수치가 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31%에서 42%로 수치가 11%포인트 오른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한 달 사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엇갈렸습니다. 이 추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는 1% 차이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론 자체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계속되냐 마냐가 논란이 많은데 저는 컨벤션 효과라기보다 그때 다른 후보를 경선 과정에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을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당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지지율의 상승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만 긴박감이나 긴민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컨트롤 타워가 상실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거나 국민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동 이슈가 완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 등 구설수의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당 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하 기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해왔는데 오늘은 좀 몸을 낮추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좀 정체된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정체된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다가 2위로 이제 골든 클래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하고자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형수 욕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건 아주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동안 사실 이재명 지지자로 오지 못하고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아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그냥 한 번의 말로서 끝나지 않고 제가 보기엔 그냥 페이스북에 한 번 올린 건데 적어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형수 욕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게 당사자인 형수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뒤따르고 그다음에 대장동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도 받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뒤따를 때 이것이 바로 국민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몸을 낮추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지지율 반전에 어떤 모멘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어제 일정을 살펴볼 텐데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민생버스를 타고 대전과 충청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 저의 처가 고향 충청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한 200 몇십 곳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 지방으로 옮기려고 해요. 균형 발전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성장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물을 비교하면 이재명이 낫긴 한데 민주당 싫다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어제 저녁에는 대전 방송에서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종의사당 혹은 세종의사당 후보지에서 취임식을 하고 싶다. 이런 폭을 밝히는 건데 이도훈 의원님. 네. 역대 대선을 보면 영남과 호남의 표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충청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 어떨까요? 지금 이제 대선 오늘 국면으로만 보면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대 간의 대결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부과되는 건지 모르지만 남녀 간의 성별 약간 간의, 성별 예. 간의 어떤 대립 구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층 간의 문제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그 역대 그 선거여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역은 여전히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여전히 호남과 영남을 그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충청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분 다 충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연은 있으시죠. 그 이재명 후보는 부인 그 김혜경 씨가 뭐 충북 충주 출신이니까 충청의 사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충청이 호남과 이렇게 연계돼서 표심이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 윤기중 그 교수가 논산 출신이고 또 그러니까 조선의 집권당이었던 노론에 맞섰던 소론의 창시자 명제 윤중 선생이 그 조상이라고 현지에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집중 공략하는데 두 분의 충청 공략에서 핵심은 아마 세종시 문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세종시에서 그 취임식을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세종시를 부각시키는 거고 반면에 그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위원장을 그 영입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이 김병준 위원장이고 지난 총선에서 직접 출마하기도 세종시에 했습니다. 출마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양쪽이 그래서 굉장히 충청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충청 표심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두 후보 간의 확연한 정책 차이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주겠다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덜 걷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극히 일부인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의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또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으로 거둔 세금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라고 내세웠는데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를 반대하는 건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의 노란하는 바보짓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유세를 걷어서 그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잇따라 세금 감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건보료 폭탄을 지역 가입자들이 폭탄을 맞았다 이러면서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주겠다는 이재명 후보, 덜 걷겠다는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예.
대선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조금 더 부유한 분들의 입장에 서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 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재부 차관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기재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다. 고지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가 1가구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데 1가구 1주택 때문에 늘 논란이 되잖아요. 종부세 얘기하면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이 뭐 집만 가지고 있었고 20년, 30년 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이후에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그 부과 대상을 9억에서 11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부가 좀 빠졌어요. 공시지가 9억 원, 11억. 그다음에 그 고령층,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오랫동안 그 집을 가지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 보면 정말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종부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거를 바로잡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득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재산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고 건보료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도 문제가 된 게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 중에 직장가입자는 유리지갑이어서 다 드러나서 건보료 다 내는데 지역가입자 중에는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건보료를 이렇게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하는 부분은 대책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돈 의원님. 네. 이 더 주겠다는 것과 덜 걷겠다는 게 단순히 세금 정책이 아니라 사실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복지 정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양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쟁은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대선 논쟁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평등과 분배, 조금 진보적 이념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거보다는 자유와 시장 중심,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 현재는 그 진보 보수 왜 원래 그 원론적인 그 이념만으로는 그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많이 나눠주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이게 포퓰리즘으로 갈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많아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스스로 철회했죠.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국토보유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음식점 총량제,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그다음에 주 4일제 아직 이런 이제 논쟁적인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내느냐.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시장 중심으로 가면 그럼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건보료 문제도 있고 국민연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의 약자 동행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보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그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과 안정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정책이 어느 게 나의 그 안전과 안정에 더 보탬이 되느냐 이걸 놓고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어느 후보의 말만 맞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한 2,800만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국세청 자료를 2018년 자료를 보면요. 개인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하위 30%는요. 1년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을 좀 보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3만 달러를 넘는 그런 시세를. 그리고 이 빈부격차는 갈수록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안에 넣어놨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만약에 국토보유세를 이제 신설하잖아요. 국토보유세를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이 약 1경 2천조 정도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만약에 1%를 세금으로 걷는다? 그럼 122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거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민간 토지가 한 50% 약간 넘기 때문에 한 50조 정도 거치는 셈이에요.
자, 그거는 다 법인과에 다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걷기가 쉽냐? 새로 증세에서 걷기가 쉽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 있는데 감세하기 쉽냐?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세금을 써야 할 곳은 많고 새로 증세는 어렵고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합니다.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누가 뒤더라도 같이 합의에 의해서 들 때만이 국가적으로 크게 혼란이 없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돌잔치 사진이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돌상에 일본 화폐인 엔화가 놓여 있다 이렇게 발언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잔치의 엔화가 우리나라 대신 돌상에 놓여 있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솔법대를 나와서 네, 하기자 그런데 이 지폐 부분을 좀 확대해 보니까 해당 화폐는 엔화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저게 송영길 대표가 사실 이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그 국민연대라고 하는 2021 총회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아마도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을 했다면 저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금방 이게 일본 돈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누군가가 야 이거 엔화가 놓여 있더라 하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냥 발언한 것 같은데 아마 실수로 그렇게 발언한 것 같고 고의적으로 자기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다가 좀 헛발질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리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목포를 방문했을 때 식사 비용을 제3자가 냈다면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는 광주 방문 후 목포로 이동해서 2시간 동안 한 민어 횟집에서 전직 목포시 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즐겼습니다.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전 시의원이 결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것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명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당일에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영수증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한 자충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 교수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하겠죠. 수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만약에 이제 김병민 대변인 말처럼 영수증이 있고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지급을 했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건 잘못한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수사 결과 나오면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증거나 결과들이 제대로 있을 때 발언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얘기해놓고 그게 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하종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선의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특혜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입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나?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지만 만약에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네, 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약간 대선 전에 결론 나기 어렵다는 얘기들. 충분히 시간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특검 맡겨주시면 한 달 안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르면 월요일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조선일보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한 이모 씨가 있는데 이모 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43억 원가량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라는 또 다른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김만배, 남욱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결국 유동규 씨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 유동규 씨는 이미 2013년도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상태죠. 당시 유동규 씨는 2014년 4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직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자 다시 복귀한 바 있습니다. 43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김만배 씨 측은 정상적으로 사업 자금에 썼다.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논란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 자금을 댔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3억 원이 어떻게 배달되었는지 그 루트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경악할 만한 허위사실 보도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마치 수사 정보인 것처럼 포장하여 언론에 흘리고 있어서 불법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6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법정 선거 비용 이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정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경악할 만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 진술이 나온 이상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이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후보 교체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면 전제하에서. 사실이라면. 예. 예. 그다음 왜 그러냐면 이게 검은 돈으로 불법 선거를 했고 불법 인허가 로비를 해서 그 결과 수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이 우리나라 뭐 단군 일의 최대 불법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김만배 일당들에게 귀속됐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장이 누구냐?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그때 그 시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로 그 정모 회계사 녹취록에 정확하게 43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남욱이나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뭐 사업비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그 명목상 사업비로 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동규 씨에게 이미 2013년도에 3억 5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이 이렇게 수수된 그런 사실, 그런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목업자 남호 씨가 20억 빌려주고 10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군다나 빌려줬던 직접적으로 빌려줬던 그 분양 대행사 사장으로부터 돌려받은 게 아니고 화천대유 아마 이제 화천대유가 김만배 씨한테 400 몇십억을 빌려줬는데 그중에 100억이 또 남호 씨한테 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그 누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혹들이 검찰에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한 또 후폭풍, 역풍도 정말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정혁진 변호사 얘기는 정황상 의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어제 서울중앙지법을 영상으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해당 진술을 특정 언론사에 알린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 피의사실 공포 혐의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죠, 최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강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재명 후보에게 진짜 흘러갔는지 그게 선거장으로 쓰여졌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한 사람이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 진술이라는 게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증거를 갖고 얘기한 건지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들었던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지금 정익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정확하게 정보를 다 수집하고 검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욱 김만배에게 44번 넘어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그 다음에 넘어간 부분은 아직 확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 있고. 근데 이게 뭐 지방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문제는 보도되는 순간 국민들은 아 이게 정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의혹에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할 수는 있지만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수사에서 결과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언론에 미리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형성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나오고 그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인을 안 했죠.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 돈을 받았다 이게 확인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나 뭐 이런 그 공무상 비밀 누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을 언제 하느냐 관계없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지금 후보가 그 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침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 그 대장동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과연 이 논란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쉽게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8명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단 감염 발생 하루 전 수사팀원 16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점에서 쪼개기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새벽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수사팀이 회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 10명까지만 회식이 가능한데 16명이 8명씩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방을 예약한 사람은 605호, 바로 유경필 주인 검사의 방 번호로 예약을 한 뒤에 쪼개기 회식을 했고 그 다음 날 수사팀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검사 3명을 포함해서 8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인데 그러자 어제 국무총리실은 진상조사를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경필 주인 검사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버린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회식 문제로 검사와 수사관이 무더기로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너무한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약부터 회식하고 결제하고 사후 보고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약을 22명 했다는 거거든요. 16명 참석했지만 검찰은 감염법 예방법 위에 있습니까?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회식을 했는데 중앙지검의 넘버 2가 차장이란 말이에요. 그 김태훈 차장이 이 사건의 팀장인데 김태훈 차장도 회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주임 부장검사는 코로나에 감염까지 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거 총리실에서 제대로 밝혀줘야 될 것 같고 또 결제는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카드도 아니고 현금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누구 현금으로 이걸 갖다가 했는지 이른바 특활비를 이걸 쓴 것이 아닌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검사장한테는 또 허위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고 어떻게 검사들이 이 위중한 시기에 이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과태료 최소한 10만 원짜리니까 과태료는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것 같고 검사 징계법상으로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 부장이 이제 교체됐다라고 하는데 부장 검사가 교체된 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걱정되는 것은 이 와중에 부장 검사가 교체가 되면 새로운 부장 검사가 이 수사를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래저래 특검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야는 특검을 두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사족을 붙이면서 물타기용이나 물귀신 작전용 조건 제거기를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을 빼자는 특검은 아기 빼고 따기 빼고 맹물을 끌어들이겠다는 특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이 들어가야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의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육하원칙 특검이 됩니다. 윤 후보님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 떳떳하게 평가를 받으십시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특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관련자들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 이분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사실 특정 안 되는 것도 막 영장까지 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 특검에 간다는 거는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지만 만약에 저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안 하고 왜 놔뒀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걸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하면서 이건 넣어야 된다, 이건 빼야 한다, 결국 조건을 걸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이동 의원님, 네네. 결국 특검 합의가 될까요?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특검하라고 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여론도 그렇고 야당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특검의 그 핵심은 그 배임과 관련된 문제죠. 어떻게 이렇게 소수의 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그 특혜가 갔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되고 아마도 그 협의 과정에서 그 여당은 그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관련 수사 이것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2009년, 2010년에 당시의 수사였고 대출 과정에서 그 돈을 받고 대출을 해줬냐 이 부분이 중점 수사여서 80명 정도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예. 이거 대장동 대출 관련해서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그 무리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합의를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제 상설특검으로 해도 118일이 걸립니다. 오늘로써 한 대선이 한 110일 정도 남겨있기 때문에 합의가 늦어지면은 대선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도 그렇고 지금 또 그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 교차 지명하느냐 아니면은 또 협의를 하느냐 이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합의도 늦어지겠지만 실제 수사도 늦어져가지고 대선 전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이거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2011년이에요.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그 당시에 다른 대출 80명 구속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모 씨예요. 이 조모 씨가 누구냐면 대장동 관련된 부실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의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혹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다 처벌을 받는 불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을 조모 씨한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만배 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수사 책임자가 누구냐? 윤석열 지금 현재 후보고요. 최재경 중수부장이었어요. 당시에. 예. 지금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얘기했던 거 보면 물론 이분이 제가 돈을 50억 받았다 말았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연관된 인물들을 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빼고 특검을 합니까? 이거는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같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고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게 있으면 그것도 봐야죠. 이건 빼고 이재명 후보 것만 보자. 이래서 특검이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야당은 이 부분도 함께 해서 특검하자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영부인 대결도 본격화.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내조 경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와 사모펀드 개입의 문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 문제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니냐 이런.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경까지 1,600만 주, 금액으로는 한 636억 정도를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시세를 조종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작년 4월에 최광우 의원이 고발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김모 씨 등 3명이 구속돼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12월 달에 핵심 중에 한 명이었던 이모 씨가 도망 다니다가 검거가 됐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권오수 회장이 그 16일 날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19일 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그 구속된 김모 씨 등이 그 혐의를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윤석열 후보의 돌상에 일본 화폐 엔화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발언했던 송영길 후보가 최근에 조금 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SNS에 올린 바로 이 글입니다. 지난 17일 SNS에 올린 글인데요.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글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만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든 카피든 뭐랄까요, 좀 너무 어깨 힘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하는 거죠. 약간 많이 나갔다, 건드리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은 한국 정치를 괴물 집합소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격은 영부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최 교수님, 이번 주 내 이 발언이 논란이 돼 왔고 보신 대로 법률권 안에서도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여성 단체에서도 사과를 요구하는데 정작 한준호 의원 본인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본인의 의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도 안 하고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 글은 정말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한준호 의원이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썼다면 저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도였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분명히 깔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도였다면 저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정말 임신 출산의 문제가 국격과 연관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준호 의원이 그런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토리도 어쨌든 반려견이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녀로 생각하니까 그런 의도로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해석을 낳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얘기로 본다고 하면 한준호 의원은 잘못 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5일 한 인터넷 매체는 낙상 사고 이후 김혜경 씨를 단독으로 포착했다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은색 망토와 검은색 모자, 선글라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올 블랙 차림의 여성이었는데 하지만 이 여성은 김혜경 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행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취재진을 골탕 먹이려고 수행원들이 일부러 한 여성을 대역으로 그렇게 시킨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뭐 그 가짜 뉴스 올 블랙 의상은 뭐 그쪽에서도 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하도 달라붙어서 차가 대시가 하니까 걔네들 좀 골탕 보이려고 이쪽에서 오히려 장난질을 친 것 같더라고요. 그 수행원들이 아예 하도 그 와서 그냥 저걸 하니까 니들 한번 골탕 먹어보라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 뭐 시꺼멓게 하고 나왔 수행원이 그래가지고 좀 따돌리려고 아니 의도가 골탕을 먹이려고 했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아, 그 당에서 관계자한테 들으셨어요? 예. 네, 해당 매체도 잘못 보도했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동 의원님, 이번 주 내내 언론의 과잉 취재가 문제다. 또 한쪽에서는 김혜경 씨를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니냐. 뭐 양쪽 의견이 막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후보 부부나 뭐 당에서는 과잉 취재라고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언론이 관심을 갖냐면은 대한민국 여당 후보의 부부 사이에서 어떤 그 일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좀 흉흉한 소문도 들고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여당 후보의 도덕성에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취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과하다고 하면은 그 언론의 그 취재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거를 너무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골탕을 먹으려고 일부러 뭐 그런 일을 했다고 당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여당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 수행원분이 당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지 혹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그 입장을 표명하고 해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8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이후 9일 만에 본격적인 공개 일정에 나선 건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KT 위즈가 경기도 영고 구단이기 때문에 제가 KT 위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망이라면 그냥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우리 팀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3대 7강 위에 같이 서신 게 처음인데 소감 한 말씀만. 우리는 뭐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이 없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팔짱을 끼고 귓속말을 하는 등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14일에 혼자서 한국 시리즈를 경기를 관람한 윤석열 후보와의 모습을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네, 일단은 김혜경 여사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크게 다쳤으면은 이 후보가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다 뺐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크게 다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분 사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더 나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다행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다 같이 KT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KT가 4대0 이제 완승으로 우승을 한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 내외가 1차전을 같이 관람을 했으면 윤석열 후보 부부도 4차전에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봤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대선이 계속 유세가 진행이 될 거니까 네. 그 김건희 씨도 김건희 여사도 곧 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는데 정 변호사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부부도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왜 아직까지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민주당은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허위 학력 문제라든지 또 네. 어머니의 그 사무장병원 뭐 이거는 이미 범죄 사실로 입증이 된 것이니까요. 아무리 부인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 가족 역시 검증 대상이라는 자체를 국민적 그 공감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그 온갖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는 있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씨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등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동훈 의원님 네네. 언제 어떻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그 지금 수사가 막바지로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소환 여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 좀 쉽게 말하면 좀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이제 그 저 야당 후보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서서히 신문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제 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나올 것 같고 아마도 정치적인 행사보다는 그 사회적인 좀 약간 봉사하고 이런 쪽에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저 김건희 씨는 이미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코바나 콘텐츠 활동도 하고 할 때 그 기자들도 굉장히 그 많이 만나고 그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가 이렇게 낯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가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미지하고는 달리 굉장히 좀 반전된 그 매력이 있네 이런 그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이 후보 측에서는 조금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가지에서 일도 함께하는 걸 요즘 워케이션이라고 부르죠. 합성어 워케이션 대신 휴가지 원격 근무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겠죠? 저는 오늘 숲속 산책부터 하고 온천과 조격을 즐길 계획인데요.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여행을 요즘 웰니스 관광이라고 부르죠. 웰니스 관광 대신 건강치유 관광이라고 표현해보는 건 어떠세요?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느낌이죠?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계곡도 구경하러 저처럼 트레킹 계획한 분들 많죠. 트레킹 대신 도보 여행 또는 걷기 여행이라고 표현해보세요. 여행도 우리말도 알차게 즐기세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작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의 열쇠말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서요, 해외여행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혹시 공항 안내판이나 접수 데스크에서 웨어를 접했을 때 헷갈렸던 경험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공항, 여행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웨어를 우리말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보통 공항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죠. 공간이 넓다 보니 무빙워크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탑승 전 잠시 쉴 수 있는 라운지도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어느새 일상어처럼 굳어져 버린 이런 외래어 대신에 자동길 혹은 휴게실, 우리말로 바꿔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네, 뿐만 아니라 강 기자,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경유지에 잠깐 들러서 쌓는 소소한 추억들도 굉장히 큰 재미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경유지 위주 상품도 인기인데요. 이를 스톱오버 혹은 스톱오버 프로모션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경유지 체류 혹은 경유지 체류 상품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행업계에서는 인바운드란 용어도 참 많이 쓰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내라고 바꿔 쓰는 것은 어떨까요? 네. 네, 공항 용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행 관련 외래어도 좀 순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행하실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가이드북은 안내서 혹은 지침서로, 패키지 투어는 한묶음 여행으로, 슈트케이스 또는 캐리어 대신에 여행용 가방으로, 허니문은 신혼여행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나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우리말 순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흔히 포티케어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을 최근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로 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우리말로 무인 발권기로 바꿔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강병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임기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미움받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 어떤 발언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